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건 바로 오펙 관련된 회의입니다. 최근 오펙 감산 회의 결과가 나와주면서 유가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 급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오펙 감산 속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오늘 마켓서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국내 시장 알아보기 전에 글로벌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또 연휴를 맞이했었는데요. 3일 동안 글로벌 시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조금 보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한 조금 부진한 모습,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자, 다우가 마이너스 0.3%, 나스닥 S&P 전부 다 0.2에서 0.3% 정도의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 상승했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인 특징이 나와줬는데, 우선 지난 주말에 도이치반크 리스크 증가로 인한 하락 포인트 좀 나왔었죠. 자, 그런 하락 포인트는 조금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는 크게 양호한 51.5로 발표가 되면서 이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자, 우선 이러한 경제 지표가 어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는 61%까지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표가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지표라던가 종합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유가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유가는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산유국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낙폭이 조금 완화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베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온라인 장터를 개설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한 1%가량 내려가는 모습, 아무래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는 서로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이몬이 마이너스 한 2.5% 내려가는 모습, 킴코 리얼티, 이런 회사들 전부 다 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리츠 금융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부동산 리츠 회사인데, 이런 리츠 회사들이 전부 다 2%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 인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리츠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2016년에는 저금리 기조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수료를 받는 리츠 회사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야누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앤더슨 합병 소식에 12%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M&A가 좀 뜨겁게 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모습이 특징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랭클린 같은 경우 2%, 인베스코 같은 경우도 0.6%가량,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K스텔 같은 경우 2.4%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도이치반크가 투자의견 상향 소식 나와주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AK스텔이라던가 혹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철광주, 알루미늄 관련주, 원유 관련주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지금 유가 상승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트위터가 오랜만에 4%가량 올라갔는데, 매각 절차 진행 소식에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에 M&A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4%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디즈니 등이 인수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상승해주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케이블, 유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 모델을 창출했던 굉장히 큰 기업인데,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왜 올라가고 있는가 살펴보자라면,
독자적으로 지금 상승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파이를 키워가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조금 큰 자본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역시 이런 자본을 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애플이라던가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이겠죠. 이런 식으로 M&A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재 성장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서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M&A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김범수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M&A를 통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트위터나 넷플릭스처럼 뭐 다른 지금 2대 주주가 텐센트죠. 중국의 텐센트 회사라던가 혹은 다른 대형 회사와의 M&A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최근에 M&A 열풍을 타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M&A 관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퀄컴이라든가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에서 1.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부담이 되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0.2%가량 동반 하락해주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동반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우선 지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미국의 8월 PC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한 0.1%, 전년 대비 한 1%가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전년 대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라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이런 모습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자, 9월 미시간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 89.8보다 개선된 91.2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상승해주는 모습. 그러면서 경기 상황 같은 경우도 6개월 기대치보다 모두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자, 국제 경기가 지금 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때문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표도 안정화되고 있고 12월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충분한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이 역시나 금리 인상 확률을 61%까지 올려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자, 영국 증시가 파운드와 약세로 인해서 강세가 나와줬는데요. 자, 독일 같은 경우 휴정이 나와줬고 영국엔 1.2% 상승, 프랑스가 0.1%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우선 영국 같은 경우 보자라면 자, 스미스 그룹 같은 경우 2% 역시 산업재가 상승을 좀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 자, 보여줬고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핸더슨이 16%가 올라갔죠. 자, 미국의 야누스 캐피탈, 아까 말씀드린 야누스 캐피탈이 인수이견 나와주면서 상방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도이치방크가 미 법무부와 협상이 좀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눠지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유니크레딧이라던가 BNPS 같은 경우 이탈리아 은행주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도이치방크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마이너스 한 1%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영국을 조금 주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운드화가 월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살펴보자라면 자, 영국 메이 총리가 B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3월 말 브렉시트와 관련된 유럽연합과 협상을 좀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어요. 유럽연합을 이탈할 수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브렉시트로 인한 우려로 큰 폭의 약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 역시나 영국의 파운드가 약세폭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은 지금 영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시켜서 2019년 내 통합교역 조직에서 탈퇴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2019년 정도면은 아예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영국이 나가겠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서 다른 EU 조직들이 이유를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내년 초까지 굉장히 많은 선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 특히 남유럽 같은 국가들은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확대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EU 탈퇴를 해서 독자적인 환율 체계를 갖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역시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도이치방크를 필두로 해서 지금 EU 조직의 이탈이다라는 자, 그런 리스크 같은 요인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런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는 마켓 서치를 통해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오펙 감산 협조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협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고 현재 이런 모습 보자라면 최근의 유가 패턴은 다시 한번 배럴당 50불까지 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배럴당 50불까지는 빠르게 열려있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이치방크라던가 혹은 브렉시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금리 인상 포인트가 워낙에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주면서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금 가격 조금 하락이 나와줬는데, 자, 미증시 차트 한번 보면서 마지막 조금 종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우 같은 경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보면은, 자, 18,000포인트에서 아직 멈춰있는 모습인데, 뭐 큰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멈춰주면서 박스권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지는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보자라면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올라갔다가 멈춰있는 모습이죠. 지금 고가 저가를 만들어주면서 박스권 패턴인데, 자, 크게 뭐 금리 인상 12월 인상 요인이 나와줬지만 무너지지 않는 모습 역시나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자, 제가 보고 있는 건 원유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유가가 쇠경 패턴 돌파 이후에는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이었습니다. 역시나 돌파 이후에는 3일 연속 강하게 올라가서 벌써 배럴당 48불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인데 저는 최소한 50불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봐요. 워낙에 조금 강한 모멘텀이 나왔고 패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배럴당 50불까지는 역시나 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뭐 기존의 인버스라든가 아니 뭐 기존의 ETF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배럴당 50불까지 올라간다라면 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여기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배럴당 50불에서는 강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유가 흐름 자체가 역시나 정유주라던가 철강주의 상승을 같이 끌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금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뭐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금 같은 경우는 자, 자본이 조금 몰리는 모습 보이면서 좀 저점 부근을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 같은 경우는 매수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진입해 볼 만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초까지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리스크 요인, 특히 미 대선 같은 경우도 11월까지는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 저점 지지하고 나서는 이렇게 정고점 부근까지 최소한 급등 가능성은 있다. 저는 조금 길게 보자라면 충분히 한번 온스당 1,5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금 관련해서 뭐 안정적으로 ETF 포지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한번 자, 노려볼 만한 매수 포지션까지 내려왔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국내 증시 한번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면 2056포인트 오늘 갭을 조금 띄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분봉으로 보자라면 자, 지금 갭 이렇게 띄어서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쁜 패턴은 아니죠. 정고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고 이게 올라간 모습을 보자라면 어제 미증시 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에는 조금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도이치방크 리스크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도이치방크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하락 내려왔다 다시 한번 복귀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오늘 다시 한번 2060포인트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지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35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매도 물량 나와주는데, 지금 10시 12분인데 그렇게 크게 방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255억 원가량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하방을 좀 받쳐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물량이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내려갈 만큼 매도가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보합세 유지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1시 넘어서까지는 어떤 식으로 매도 포인트가 나올지 지켜볼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좋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조정을 받으면서 파동 만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도 지금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분봉 보자라면 장 초반에 역시 강하게 한번 갭 살짝 만들어준 다음에 정고점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죠.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만들었던 정고점 포인트인 자 10시에 만들었던 고점인 684포인트 이상 돌파 올라가는 모습 나쁘지 않은 패턴이고요. 외국인의 매수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전 고점이었던 69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썬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썬코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썬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국과의 합작 법인이 만들어졌다, 완성됐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자, 중국 쪽 모멘텀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 3.2%가량 올라가지고 있고요.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코어는 지금 저점을 바닥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거의 2015년부터 저점을 어떻죠? 저점에 내려온다라면 자, 반등이 이렇게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붕괴시키지 않고 저점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자, 오늘 3%가량 하락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전고점 5,500원까지는 자, 열려있는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이런 식이죠. 위아래 박스권 패턴 만들면서 다시 한번 최소한 5,500원까지는 올릴 만한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분봉 상태로는 장 초반에 한번 올린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썬코어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보시면서 5,000원까지 밀어 올릴지 확인하는 포인트 필요하지 않나. 분명히 저점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5,000원 이상권까지는 자, 밀어 올릴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진해운도 보도록 할게요. 한진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2%가량 내려가고 있는데 자, 리스크 요인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자라면 자, 머스크 피인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머스크가 대표적으로 세계 최고의 해운 업체인데 그 해운 업체가 한진해운 관련 M&A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이야기 돌면서 뭐 지수가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위아래로 많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인수합병 관련해서 조금 희박해졌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려 보면은 사실 한진해운은 제가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해운업종 같은 경우도 올라갈 만한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에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왜 해드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상승 요인보다는 내려갈 만한 하락 요인이 훨씬 크게 존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분봉 상태로 보면 자, 제가 30분으로 볼게요. 자, 위아래 지금 분봉 보면 저점으로는 890원 정도, 고점으로는 1,500원짜리를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가능하겠네요. 1,300원 정도 급등락 반복하고 있는데 굳이 저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전 7대3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역시나 워낙에 문제가 많고 줄줄이 아마 줄 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해운사라던가 혹은 선주들한테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한진해운은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자.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마켓 서치를 통해 해드리고 싶고 굳이 한진해운보다는 현대상선이라던가 혹은 흥하해운 같은 올라갈 만한 업종군으로 조금 진입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한미약품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미약품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군이 전부 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주목해 볼 필요 있는 건 금요일이었죠. 거의 한 19%가 내려갔어요. 하방으로는. 자, 거래대금이 1조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하방으로 세게 내려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8%가량 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세력이 조금 밀어주고 있는가 지금 움직임을 보자라면 자,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특히 기관이 한 35만 주가량을 하락을 밀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연기금까지 매도 물량이 나와줬는데 이런 매도 물량이 1조 원가량 나와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음봉을 만들었던 거죠. 자, 아마 이때 상단 부근에서는 개미들이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포지션이 물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분봉을 볼게요. 자, 분봉을 한 5분봉으로 보자라면 이게 장 초반에 사실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장 초반에 4%가량의 호재성 공시를 띄워주면서 4%가량 띄워준 이후에 하락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만들어졌는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호재성 재료를 만들어서 띄웠는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업 분석을 해보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29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였냐? 기술 도입 관련 공시였는데 이 공시 이야기를 보면은 자, 거의 1조 원가량의 기술 이전 공시 호재성 발표가 나온 거죠. 주로 1조 원가량 정도면 이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냐면 자, 이 기업의 매출액을 볼게요. 이 회사의 이 올해 예상치 매출액이 1조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당기순이익이 1,000억인데 거의 매출액에 맞먹는 정도의 호재성 공시가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호재성 공시 나온다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5%가량, 4%가량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전에 한 10%가량이 올라왔어요. 사실 시초가 4% 올라가는 것도 조금 흐름이 이상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렇게 호재성 공시를 띄운 이후에 자, 금감원 공시를 보자라면 어떤 게 나온 거죠? 자, 베링거 관련
기술 취소 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큰 악재가 나온 건데요. 자, 이런 악재를 역시나 호재성 공시로 감추려고 했던 거죠. 저는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좀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호재성대로 띄운 이후에 악재성 공시가 나와서 하방으로 세게 밀고 내려가는 모습. 문제는 이날 한 달치 공매도 물량이 다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자, 그러면서 하방으로 세게 밀은 모습이고, 거래대금이 1조원가량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 자, 워낙에 공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 하락이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선 이날 1조 원 거래대금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개인들이 아마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조금 자세히 한번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에 똑같은 문제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금융당국에서는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미약품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관련 지금 하락이 전부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하락세가 같은 업종군으로 묶여서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는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펙 관련해서 제가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볼 텐데, 오펙 감산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 만에 감산 합의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펙이 드디어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주라든가 최근에 관련주가 조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감산 속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김경남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 많이 눈에 띄었을 텐데요. 우선 2014년 말부터 생산을 좀 극대화했던 오펙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감산보다는 동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 게 맞는데요. 자, 동결도 아니고요. 감산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요. 우선 앞으로 석유 생산량 같은 경우도 유가에 굉장히 큰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펙 회원국이 8년 만에 원유 감산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이날 드디어 대대적인 감산 이야기 나와줬던 포인트가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배경으로 이런 감산이 이루어지고, 자, 그 배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볼 포인트는 이번에 알제리 회의 같은 경우죠. 비공식 회담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비공식 회담은 어떻죠? 정식 오펙 회의가 아닙니다. 자, 정식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11월 정식 회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올 텐데, 이번 알제리 회담은 정식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으로 진행된 오펙 회의였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최근에 오펙 하루에 생산량이 지난달 기준으로 보자라면 3,32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인데, 이거를 3,25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0에서 한 5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감산이 양은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감산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수요와 공급으로 보자라면, 수요 섹션에서 보자라면 하루에 필요한 배럴이 3,00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300만 배럴 정도가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감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갭을 조금 맞출 것이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남아있다라고 봐요. 3,000만 배럴 정도가 현재까지는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다. 하루에 필요한 원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협의안이 정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마다 원유 생산 최대 할당량을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산국이 얼마나 감산을 할 것인가, 이 협의 도출하는 게 분명히 11월 달에 정식 회담에서 도출이 될 텐데, 우선 오펙 같은 경우는 조만간 구체적인 합의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사실 구체적 합의안 발표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본인들이 생산했던 생산량을 아직
맞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 사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늘리려고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어떤 국가들이 얼마나 감산할 것인가 분명히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이 속에서 감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라면 11월 정식 회담에서는 이 감산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11월까지는 굉장히 말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비오펙 국가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이번에 합의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역시나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면 오펙 국가가 아무리 많이 감산을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큰 둘레에서는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오펙이 감산만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참여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그 부분도 역시나 조금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배경을 통해서 합의를 좀 도출을 했나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펙 국가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오펙이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전 모습 살펴보자라면 어땠죠?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책으로 해서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거나 혹은 유학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굉장히 정책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최근에 저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살펴보자라면 미국이 셰일 오일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가가 감산을 하기 시작하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도 핵 협상이 타기로 됐죠. 그러면서 생산량 증가를 통한 유가 공급이 증가가 됐고요. 자, 리비아라든가 나이지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생산량을 증가하면서 저유가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오펙 국가들의 재정 적자, 재정 압박이 점점 더 가속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오펙 국가들의 재정 압박이 결국에는 감산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문제가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는 이런 중동의 패권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이런 지정학적인 굉장히 패권 싸움이 진행이 됐는데,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면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의 종파 분포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파 중에 하나죠.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파가 바로 이 수니파고요. 그리고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란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종파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수니파와 시아파를 가운데 두고서는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패권 싸움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은 오펙 관련된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 너희가 조금 양보해라, 아니다 우리가 조금 양보해라. 자,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서로 감산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좀 감산 합의가 도출됐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라면, 자, 이라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전이 발생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수니파 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 위주로 해서 도움을 조금 줬었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내전 관련 문제가 좀 도출이 되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오펙 감산이 조금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예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도 이 내전 같은 경우도 이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물밑에서 도와주면서 내전이 계속 발생이 됐는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가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의회에서 사우디 겨냥 9.16 소송법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인지 조금 살펴보자라면, 이번에 9.11 테러 관련 소송법을 뉴스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조금 알아보자라면, 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테러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9.11 테러 관련해서는 배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자, 빈라덴을 좀 지원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족들 같은 경우들 사우디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 직접적으로 소송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9.11 테러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법안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부권을 내밀었던 거죠. 자,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분명 국익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는 막은 거죠.
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막아주면서 거부권을 무효화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9.11 테러 유족들이 사우디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역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우디 쪽에서는 이란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먼저 막아보겠다라는 심리가 불거지고 있는 거고, 현재는 사우디와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9.11 법안 같은 경우 통과돼서 진행한다라면 우리가 수조 원의 미국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들 다 팔아버리겠다. 가격을 급락시키겠다. 달러 문제 생기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물밑에 협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협박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밀었던 거죠. 하지만 이 거부권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사우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될 거고, 이런 대결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미국과의 싸움이 진행이 될 건데, 분명히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유가가 올라가줘야 될 겁니다. 역시나 이런 이란과의 문제는 조금 접어두고 나서 미국과의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산 합의에 도출된 게 아닌가. 아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핵 제재 협상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보할 만한 부분이 많이 없어요. 자신들이 그전에 가져갔던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죠. 자, 어느 정도는 사우디 쪽에서는 아마 좀 양보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미국과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를 올려야 되는 모습이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포인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보자라면 바로 아람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람코 IPO가 얼마 남지가 않았죠.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아람코가 어떤 회사인가 살펴보자라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가 바로 아람코입니다. 세계 최대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유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람코 같은 경우가 IPO가 시작이 된다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미국 쪽 같은 경우 상장될 텐데 분명히 100%의 지분은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100%의 지분은 올리지 않을 거고 아마 자신들이 가진 지분의 10%든 20%든 상장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아마 최대 규모가 될 거예요. 자, 하지만 대전제가 있겠죠. 아람코 IPO가 흥행 성공하려면 유가가 올라가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요? 당연히 고유가가 진행이 돼야 아람코의 IPO가 흥행에 성공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아람코의 IPO를 성공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유가가 올라가줘야 된다. 사우디가 마찬가지로 이번 유가 상승을 위해서 물밑으로는 굉장히 많은 협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SOL 같은 경우는 아람코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거의 모든 국내 지금 SOL을 필두로 해서 거의 모든 정유 국가들,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람코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람코의 IPO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가 상승을 이끌어 올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분명히 원유 감산을 통해 아람코의 가치 상승 목적을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마지막으로 합의를 결과를 조금 도출해 보자라면 첫 번째로는 아람코의 IPO가 역시나 원유 가격의 상승에 요인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간에 지금 9.11 쟁점, 9.11 법안을 통과로 인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 법안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한다라면 자, 너희들의 채권들 다 팔아버려서 미국 채권 가격 혹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 역시나 이런 긴장감 같은 경우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려면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가려면 유가가 올라가야 당연히 상대를 해볼 만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 때문에 유가를 올리려고 감산 합의에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오펙 국가들이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는 오펙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오펙 국가들 같은 경우도 감산을 하면서 유가 올려보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좀 도출이 되고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최근에 지금 오펙 아까 다시 이야기 드리면 조만간에 구체적인 감산 포인트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가 얼마나 양보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11월 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산 포인트가 나와줄지도 좀 유가 가격을 좀 볼 때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가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죠. 러시아가 감산에 참여하지 않는 한은
이란이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감산에 같이 포함이 될 것인가 그런 점도 뉴스를 보시면서 꾸준하게 확인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 11월 31일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 회의가 진행이 되죠. 11월 30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배럴당 50불까지 지금 48불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11월 31일 날 정도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유가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흐름 보자라면 저는 크게 보자라면 배럴당 45불과 50불 사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감산합의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50불 이상 올라가면 경쟁업체인 쉐일 오일의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불 이상 크게 올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과연 11월 31일 날 감산폭이 더 커진다라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하겠죠. 자, 그런 점 보신다라면 역시나 유가의 큰 흐름을 11월 31일까지는 50불과 45불 박스권에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뉴스 하나를 좀 더 준비해 봤어요. 자, 이게 9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오펙 감산합의 하루 만에 무산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이라크 쿼터 불만 제기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자, 우리들의 감산량이 말도 안 된다. 너희들 오펙 국가에서 제시한 자료는 우리 국가에서 준 자료와 너무 다르다. 우리가 제시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쿼터 합의, 감산 합의를 이뤄나가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모든 오펙 국가들이 이런 문제 갖다 태클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펙 자체에서 그러니까 감산, 쿼터를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하자. 분명히 11월 30일까지 이런 감산 합의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뉴스를 토대로 유가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아래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30일까지는 이런 뉴스들 계속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오펙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하루에 생산량을 많이 하고 있나 표로 나타낸 차트인데요. 블룸버그 자료인데 어떤가요?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부터 지금 2015년, 16년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하루 배럴 생산량이 3,300만 배럴 정도를 올라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수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3천만 배럴 정도가 수요 측면에서는 딱 맞는 수요입니다. 현재적으로 보자라면 10%가량 오버 생산을 하고 있다.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유가 급락했던 2015년, 16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줄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식으로 계속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 원유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유가층을 뚫어놓으면 원이 계속 생산이 되는 거죠. 처음에 발굴할 때가 돈이 많이 드는 거지. 한번 뚫어놓은 유가층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국내 그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판매를 하는 거죠. 방리담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모습 진행되면서 공급은 증가를 하고요. 오히려 유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감산 합의가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감산 합의가 실패한다라면 2017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산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거의 3,300만, 3,400만 배럴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3,500만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감산이라든가 동결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유가는 배럴당 40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 식 보자라면 유가 차트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유가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배럴당 26불까지 내려갔죠. 이게 어떤 거냐면 방리담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하방으로 26불까지 거의 저점까지 찍어줬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50불 밑으로 내려와서 박스권 모습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50불과 45불에 이런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생산량 포인트 같은 경우는 11월까지는 지속될, 그러니까 10월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조금 짧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유가 지금 어떤가요? 아까 제가 글로벌 시장 차트 보면서 확인을 해드렸던 것처럼 수익형 패턴이 붕괴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47불까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48불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인 거죠. 굉장히 빠르게 3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50불 때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최근에 GS라든가 또 혹은 SOL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마 5일선을 타고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유가 상승하니까 나는 정유주 들어가야겠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좀 조정을 받을 때 진입하는 포인트가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죠. 자, 오펙과 이란의 월별 산유량 추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란 이야기를 왜 계속 해드리냐면 이란이 핵 제재,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체 전에 그 산유량의 모습을 보자라면 100을 기준으로 보자라면 지금은 거의 80에서 90 정도밖에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핵협상 제재 전에 자신들의 그런 마켓 쉐어를 차지하려면 당연히 10% 정도는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란 같은 국가들도 얼마나 감산을 할 것인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저는 감산 합의가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오펙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양보를 했는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가격 이야기 좀 드려보자라면 배럴당 50불까지는 열려있지만 11월 31일 날 과연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감산을 정확하게 정례 회의에서 수출할 것인가, 그게 키를 좀 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배럴당 45불과 50불 선에서는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현재 최근에 3, 4일 연속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50불까지는 조정을 받으면서 올려있는 포인트지만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신규로 ETF라든가 인버스를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차라리 저는 50불 이상권까지 올라갔다 돌파 실패한다라면 인버스 ETF로 진입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0불 이상권에서는 쉐일오일 관련돼서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50불 이상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마켓 서치를 통해서 원유 인버스 ETF라든가 혹은 좀 내려가게 된다라면 원유 ETF 매수 포지션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유가 상승 포인트를 통해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 김경남 선택은 어떤 종목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김경남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오펙 감산 합의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김경남의 선택 어떤 종목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많은 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호재성 재료가 작용이 돼서 주가 또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최근에 정유주라든가 특히 이런 식으로 그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떻죠?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역시나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 내용 조금 더 이야기해 드려보자라면, 자, 고기능성 첨단 화학 소재 원료인 C5 모노머의 분리시설을 전남 여수단지에 건설했기 때문에 최근에 단순히 그냥 저가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죠? 고부가 가치 산업을 통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굉장히 좋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 롯데케미칼 쪽에 전부 다 M&A를 통해서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성장할 만한 모멘텀 그리고 매출이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존재한다라고 봐요. 자, 차트 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모습 보자라면 지금 위아래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급등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2%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차트 모습체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 역시나 실적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성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기업 내용을 조금 보자라면 역시나 이 기업 올해 매출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자라면 1조 6천억에서 2조 2천억까지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9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굉장히 빠른 양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모습 보자라면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리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정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포인트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39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매수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가가 30만 4천원인데 시장가 진입하기 조금 올라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29만 3천원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좀 눌려주는 자리 공략하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5일연속 조정받는 음봉이 하나 정도 만들어준다라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진입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29만 3천원 매수가 의견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35만원 잡겠습니다. 35만원 전고점 포인트 올라가는 35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24만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점 포인트 전저점인 25만원 부근이기 때문에 24만원까지는 붕괴된다라면 손절 포인트 잡아보면 자, 조정을 받으면서 추후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35만원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감산합의가 도출이 됐고요. 11월까지는 배럴당 45불과 50불 선에서 급격한 하락보다라는 박스권 변동의 유가 가격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호재성 대로로 11월까지는 갈 수 있을 가능성, 유가의 상승을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자 보여집니다. 자, 오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롯데케미칼까지 한번 추천해드려 봤고요.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에 현대차가 음봉이 한번 나왔다가 오늘 3%가량 올라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파업 관련 악재가 나와주면서 좀 내려가는 모습, 특히 주가가 도이치방크 리스크로 인해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13만 6천원 자리를 돌파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크게 훼손 주지 않고요. 오늘도 회복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떤가요? 이때 돌파했던 이 자리 13만 6천원 자리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붕괴시키는 모습 나오지 않았죠. 자,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진입하실 분들이다라면 중장기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 뭐 직장인 분들이나 마음 편한 투자 가능하지 않나. 최소한 16만 원에서 15만 8천 원짜리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가져가는 전략,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반까지 한번 보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유가 관련해서 감산합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드려봤는데 굉장히 사우디가 양보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겠죠. 감산합의 도출이 어떻게 11월까지 도출이 될지 한번 이야기해드려봤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추후에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 많다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